전자영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화끈하게 먼저 해주셨어요. 전자영 의원님 활동 지역과 관련된 도시가 오늘 퀴즈였는데요. 정답부터 발표를 해보죠. 경기도 동남부에 있는 시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수원 다음으로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전국에서는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가 이 도시에 속합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용인, 2번 성남. 정답은 의원님 몇 번일까요? 두구두구두구 용인입니다. 네, 1번 용인이었습니다. 의원님 용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용인 자랑, 용인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네, 제가 용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도 용인에서 살고 계시고요. 저희 시댁도 용인이고 진짜? 아들도 용인에서 태어났고 친정도 네. 당연히 그용인이고. 네, 그렇죠. 명절에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끝나는 거네. 네, 저는 좀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옆집이 분을 만날 때 네. 초중고 동창 중에 누군가가 소개해줬거나 막 이런 건가요? 아, 뭔가 신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시댁이 용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네. 오랫동안 이제 신문 기자도 했고 네. 또 이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주변의 지인분들이 아무래도 용인의 연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소개를 받다 보니까 용인분으로. 네. 그럼 학교도 그럼 친구들도 여기저기서 조금 겹치기도 하고. 조금 저는 나이 차이가 나긴 해서 친구는 안 겹치고. 신랑의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죠. 아, 네. 그렇구나. 정말 용인 토박이시구나 싶은데요. 네. 의원님 생각하실 때 그럼 지난 수십 년의 용인의 발전사 변화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용인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뭔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랑하거나. 실은 제가 용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제가 올해 46이거든요. 네. 79년생인데 아, 네. 이제 용인은 제가 20대부터 급격하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6년, 5, 6년 네. 사이에 정말 빠르게 성장한 도시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수원의 영국여고를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가 없어서 이제 수원으로 이제 진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막 수지가 네. 개발될 때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비포장 도로를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네. 어느 날 보면 집 뒤에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물놀이 하던 개천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2차선, 4차선, 6차선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다 보고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30대 지역신문 하면서 30대, 40대를 겪으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지, 기흥이 빠르게 변했으면 이제는 또 처인이, 제가 원래 시댁이 처인이거든요. 네. 그 처인이 또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부터 진짜 용인으로 네. 신도시 생기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인구도 급격히 늘었고요. 지금은 인구가 이제 최근에 110만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많은 도시인데 특히나 이제 그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용인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장점일까요? 그 용인이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예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도 또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네. 농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네. 도시와 농촌이 딱 구분돼서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분들이 더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이 키우기도 좋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죠. 예전에 저희가 기후미식회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전통
방법으로 술을 빚는 분이 용인 쌀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용인에 하면 저는 아파트나 이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 어디서 쌀 농사를 지으시는 거지 그랬는데 용인 안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의원님은 용인에서 골목길 민생을 듣는다면 주로 어디에 가서 얘기를 들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사실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용인의 네. 전통시장은 이제 처인구에 이제 용인 있고요. 중앙시장이 한 곳 있는데 저희 도시 지역에는 이제 전통시장은 없지만 이렇게 작게 또는 중간 규모의 골목 상권들이 이렇게 택지지구나 이렇게 그 아파트 도심 지역 안에 골목 상권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 인사나 추석 인사도 이렇게 골목 상권을 쭉 돌면서 네.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상가들도 저희 이웃이고 또 유권자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중간중간 또 제가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일부러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기도 하면서 요즘 어떠신지 이렇게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얘기 아무래도 많이 하시겠죠?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골목 상권에서 자영업 또는 소상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시고 갈 때마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골목 상권에서 실제 이제 상인들, 소상공인들 목소리 들어보면 우리가 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뉴스를 보면 정말 신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막 전 사회가 아주 첨단 테크놀로지 사회로 막 네. 가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보거나 혹은 제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도 그렇고 뭐가 그 혜택이 그렇게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 것 같지 않는 그렇죠.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은 다 점점 더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제가 보더라도 네.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장을 보면 이제 동네 마트 가서 장바구니 들고 네. 필요한 물건 좀 사서 집에도 가져가고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실제 저를 보더라도 휴대폰 안에서 대부분을 해결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주문하고. 완전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골목 상권에 계신 이제 특히나 음식업이나 이런 거 종사하시는 분들 네. 보면 배달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배달이 음식업 쪽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모든 업종들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배달 시스템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부담,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도 그런 부담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플랫폼 회사에 다 얼마 정도 그럼요.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골목 상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까이에서 들으셨으니까 뭔가 해법도 네.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 도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첫 번째는 그분들과 가깝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원래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같이 체감하고 느낀 이거부터 공감대 형성부터 되지 않으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분들과 더 가까이 더 깊게 소통하는 거 이게 이제 시작일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네. 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네. 이제 민생 회복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경기 살리기 통근 세일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돌면서.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도 하고 골목 상권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결국 골목 상권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을 통해서 가깝게 그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해서 옮길까, 이런 걸 보면 이런 마중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 이벤트나 이런 기획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골목 상권에 활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례를, 그러니까 정책 사례를 잘 이제 평가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더 다양하게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서 경기도 지역 골목 상권 150여 곳에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하고 있다. 근데 저희 같은 시민들은 그냥 보면 일회성 행사 아니야? 저 괜히 돈 퍼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마중물이 되더라. 연결이 돼서 분명히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제 제가 용인이니까 용인에 이제 좀 사례를 보면 앞서서도 용인 자랑할 때 저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고 했는데 그런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이것과 연계돼서 또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 그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번 사서 드셔보신 분들이 안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알게 되면은 관련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계속 찾게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하셔도 얘기가 재밌어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언론사를 그만두고 결혼해서 잠시 임신 중에 로컬푸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취지가 그때 당시에 10여 년 전인데 그때 탄소 발자국 줄이기 해서 이동거리를 줄이면 우리 환경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운동의 하나로 로컬푸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로컬푸드가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게 신선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또 주민들이 소비하는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걸 계기로 또 이런 환경적인 분야에서 우리 로컬푸드 운동이 또 확산되면 좋겠다. 그래서 탄소를 좀 줄이면 우리 환경에도 기여하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되니까. 그래요. 로컬푸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의원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전자영 의원님은 그러면 용인 어느 구의 어느 동 지역구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기흥구에 구갈동하고 상갈동입니다. 구갈동, 상갈동이요. 기흥구는 정말 신도시 쪽이죠. 신도시도 있고요. 구도심도 있습니다. 농촌도 같이 농촌이 살짝 있는데 요즘에는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흥호수 옆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땅에 용인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경기도가 지원해갖고 같이 텃밭 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요즘 물가 오르니까 텃밭 있는 분들 부럽더라고요. 진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신 기흥 쪽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도시농업, 로컬푸드만이 아니라 도시농업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를 의원님 보면서 뭔가 지원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어요, 또. 그분들 이렇게 정말 도시에서도 작은 땅 안에서 이렇게 농산물 키우고 하는 게 꼭 먹기 위한 목적보다는 함께 아이야 또는 이웃과 가족과 이렇게 이웃과 함께 하는 모습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 공동체에 변화를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구 상갈동에
철도청에서 갖고 있었던 유휴부지가 있었어요. 네, 원래 네. 역사 위에 보면 이렇게 빈 땅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정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네. 공인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심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원인데 저녁 때 나가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활용했는데 이 조명이 다 또 친환경,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환경과 연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벤치 하나, 조명 하나도 다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제품들이라고 하면 좀 네. 그렇지만 친환경을 활용한 정원이에요. 그래서 도심 속 정원도 굉장히 좋은 경기도의 지금 사업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농업이나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뭐 먹을 걸 만들려고 물가 비싸니까 호박을 직접 지어서 먹으면 좋겠구나. 제가 그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도시 농업이 도시민들의 마음 쉴 수 있는 정신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의 전자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생의회, 오늘 전자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용인 토박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4부에서 지금 용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몇 년 동안 용인의 급격한 변화를 이제 눈으로 보고 체험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용인 계속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도시에서는 학교가 폐교되거나 학생 수가 적어서 통합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용인은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생 추세가 이제 심각하잖아요. 2023년도에는 0.72명까지 이제 떨어질 정도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의 경우에는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이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도시가 형성될 때 아파트가 택지 개발로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 택지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기죠. 오피스텔, 빌라들 이런 그렇죠. 게 생기죠.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인원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률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학생 수 예측을 적게 해서 잡나요? 아니 학생 수를 적게 잡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지을 만한 이제 학생 수가 안 나오니까 증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를 새로 신설하지 않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한 학교에 계속 증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교로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아파트 지으면은 한 2개 단지 있으면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씩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멀리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도심이라고 하죠. 기존에 그 형성되어 있던 지역의 학교들은 또 학생이 계속 줄어가지고 과소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인은 과밀학급뿐만 아니라 과소학급의 문제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학교라 하더라도 옆에 학교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학급이 막 굉장히 많고 그 급당 학생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데를 보내고 싶고 가까운 데로 가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공동학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학교, 가까운. 나하고 가까운 곳을 택해서 학교를 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는 그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그 기흥구 안에서도 지금 제가 있는 동네의 지역구에 한 학교는 학급당 한 학급, 그러니까 학년당 한 학급이죠. 네. 최소 뭐 6개 학급에서 8개 학급이 운영된다든지 또 한 학교는 막 58개 학급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감염이 심각하다든지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의원님은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생각하시는 지원책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 학급당 학생 수를 기계적인 숫자로 맞춰놓고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과밀을 줄인다고 해서 학급당 인원을 28명에서 27명으로 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과밀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줄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네. 줄고 있는데 이거를 파격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과밀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파격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교실이 부족하고 하니까 학교가 부족한 선생님이 나타나죠. 네, 네. 그렇게 나타나면 학교를 지을 것이냐. 교육청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점점점 줄고 있는데 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를 짓는 것만큼 학교를 문 닫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원도심하고 이 신도시의 그 학교 그 배정 정책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계속 학군을 조정하면서 학생 수를 조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왜냐하면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 수 한 명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교사 그 배치 인원도 달라지고 행정실의 인원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위 학부모님들이 막 유치 작전을 하러 다니기도 해요. 연말 되면 네. 우리 학교 좋다 이렇게 홍보하러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 수가 느는 학교는 계속해서 느는데 저는 이 정책 설계를 할 때 네. 학생 수를 설정해 놓고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학교들은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교들마다 좀 특색 있게 좀 정책을 달리하는 걸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정책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저희 이제 지역에서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저희 네. 상갈동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상갈동은 기흥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니까 학생 수가 한 학교는 줄고 한 학교는 원래 작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줄고 있고 여기를 졸업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까운 중학교를 배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 좋다. 그럼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이 원거리 통학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도 같이 제시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있게 한 거냐. 한데 그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통학버스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건 또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운행을 못해요. 결국에 이 학생들은 그냥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과밀학급뿐만 아니라 과소학급, 그다음에 학교 배정, 학군 조정 이런 것들을 지금은 대안을 같이 내놓으면서 정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여러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정책을 그 지역 특성, 그다음에 그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좀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정책이 전국의 학생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맞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학급 수나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근거리 배정을 못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시행령이나 그런데 또 그 학교 운영위원회를 안 거칠 수도 없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나온 모델이 네. 그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지금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이랑 그 통학 순환버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통학버스를 탈 수 타고 있도록.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알 홍보를 하면 7월 2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네. 저희 용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토론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에도 통학 순환버스를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22일이요. 어디서 하시는 거죠? 그 기흥의 관곡초등학교. 네, 7월 22일 기용인 기흥의 관곡초등학교에서 전자영 의원님이 통학 순환버스에 대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과밀학급하고 과소학급이 동시에 있으면은 이게 뭔가 순환될 수 있도록 여러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게 통학 순환버스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해요. 전자영 의원님이 아까 4부에서 얘기를 할 때 용인 지역신문에서 일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의원도 하시고 이번에 도의회 가신 거죠. 네. 그럼 이렇게 기자 생활 하시다가 정치를 해야겠다 해서 시의원, 도의원까지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를 하면서 이제 계기를 묻는 질문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지역 신문에서 이제 지역의 현안을 많이 접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취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결혼하면서 이제 아이 낳고 제 성격상 또 이렇게 활동적이다 보니까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아름다운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잠시 일을 하면서 그 현수막을 한번 봤어요. 지나가다가 네. 아이돌봄이 정책 아이돌봄이 정책 지원 현수막을 봤는데 제가 네. 맞벌이를 하니까 그때 아이가 2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 제 마음 편히 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너무 이 정책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정책이더라고요. 그 네. 정책의 허점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랑 같이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네. 30대 중후반 막 그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처럼 아이를 이렇게 막 키우는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좀 지금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사실 정치를 결심하게 됐고 그때는 보육, 그다음에 청년 막 결혼한 청년 부부. 네.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사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제가 이제 시의원 막바지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시점이었어요. 네.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그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의원님이 집에만 못 있겠더라고요 말씀하셔서 웃음이 빵 터졌던 건 정치 입문 동기로 집에만 못 있겠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멋진 카피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가서 활동을 하시고 맞아요. 그 아이돌봄이 정책 지원
보시면서 정책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네.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키워본 젊은 여성들이 시의회, 도의회, 나중에는 국회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영 의원님, 아하, 정말 생활 정치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도 저는 생활 정치인입니다. 네. 또 이제 입문하시는 건 역시 정당에 가입해서 공천을 그렇죠. 받고 이렇게. 네. 혹시 집에서 지금 나 집에만 못 있겠다 하는 분들 계시면은 전자영 의원님처럼 밖으로 나오셔서 예, 밖으로 나오셔서 직접 무언가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그게 딱 그 느낌이 있어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또 성취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자 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인 지역신문에서 그 지역 현안을 정말 일찍부터 지역 현안을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용인 서부 소방서 네. 추진위에서 도정 질의도 하고 간담회도 열고 상임위에서도 꾸준히 챙겼다고 들었는데요. 6월 19일에 용인 서부 소방서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개청식. 근데 이 용인 서부 소방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이유가 물론 지역구였겠죠. 여기가 기흥 아닌가요? 기흥에 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서부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건데 네.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제가 지역신문에 있을 때도 소방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20여 년간 그 추진을 못했어요, 사실상. 그러면 그 지역에 소방서가 없었던 건가요? 단 한 개밖에 없었죠. 용인 전체에. 네. 근데 용인시가 아까 우리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급격하게 성장을 네, 했잖아요. 네. 인구도 지금 110만에 넘어섰고. 네. 근데 소방 수요도 전국 1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그러니까 소방서가 한 곳밖에 없는 도시는 용인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용인 소방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실현이 안 됐죠. 오호,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사연도 있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게으른 행정은 벌할 수 없다. 이 행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 행정이 제때제때 갈 수 있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도정 질문을 했어요. 2023년도 3월에. 네.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한테 우리 용인에 그 전국의 소방 수요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가 단 한 곳뿐이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우리 서부 지역에 소방서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걸 이제 강하게 촉구를 했는데 네. 김동연 지사님이 정말 빠르게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6월 19일 날 개청식까지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과정에 이제 빠르게 이렇게 왔는데 임대청사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출발은 임대청사인 거예요. 네. 원래는 되게 보면은 행정이라는 게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하나를 짓더라도 센터를 짓고 거기에 입주해서 행정 업무를 개시를 하는데 사실 네. 이제 건물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보통 소방서 하나 짓는데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네. 기다리게 되면 이 용인에 소방서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또 10년이 늦어질 네. 수도 있는 네. 상황이어서 정말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임대청사지만 소방서 하나를 더 문을 열 수 있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또 이제 신청사에 이제 속도를 좀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비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00만 넘는 도시에 소방서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진짜 일이 터졌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정말 큰일을 하셨네요. 내일부터 금쪽 같은 주말인데 의원님 혹시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용인이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먼 거리보다는 로컬 푸드처럼. 네. 그리고 가까운 통학 이런 것처럼 좀 우리 지역 내에 가까운 곳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끼리 날씨 무덥잖아요. 네네. 어쩌면 좀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예, 여기를 좀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기흥호수 둘레길.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또 동네 곳곳에 요즘에 맨발길을 많이 조성하고 많더라고요, 있거든요. 진짜. 예, 근데 최근에 경기도 예산을 이제 지원해서 망골 금린공원에 기흥에 거기 맨발길이 또 있어요. 거기도 좀 한번 걸어보시고 또 하나의 깨알 자랑을 하면 한 7월 말 정도에 네. 제가 또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경기 뮤지엄파크 뒤쪽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맨발길이 또 예, 만들어져요. 그러면 한 7월 말 8월 초에는 또 우리 같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자영 그래서, 의원님과 함께 맨발길을 걷습니다. 이런 네. 상갈공원을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좀 이렇게 쉼도 가져보시고 네. 또 여유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영 의원님이 도의회에서 어떤 위원회에 계시죠, 지금? 지금은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7일 날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네. 그때 되면 또 상임위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니까 더 소방서 문제에 애정을 네. 가지고 추진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열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정책에 멋내고 뽐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저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덜 불편하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작게나마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뚝소리나게 일 잘하는 그런 경기도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이셨는데요.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후는 전자영 의원님을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전해주실 소식이 있으면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